관세 전쟁이 경제에 줄 수 있는 키워드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경제 내에 어떤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일단 안전자산으로 자신의 자산 부를 도피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일단 양분을 해서 자산군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금이죠. 그러니까 4월 달부터 그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에 포성을 울렸을 때 가장 먼저 뛰기 시작했던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온스당 $2,000 정도 했던 금값이 지금 $3,500 정도 선에서 이제 보합세를 유지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한 $20조 정도 됐던 금의 시가총액이 $40조 정도, $35조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15조 정도에 달하는 그 돈이 일시에 금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안전자산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S&P, 국채, 비트코인, 암호화폐 등은 대부분 다 하락폭만 좀 차이가 있을 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여기서 그럼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하락폭은 달랐지만 동조하는 거의 같이 움직이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위험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근본, 원래 성질,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보는 현상이 있죠. 이 현상과 본질 차이에는 괴리가 존재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선각자들이 알리게 되면서 이 본질과 현상은 수렴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아직 나온 지 15년이 됐고 사람들이 잘 모르죠. 코어 개발자들과 초기 투자자들 그리고 지금 기관들, 공부한 기관들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알고 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본질에 맞게 형성이 되고 나면 결국은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의 스토리 이야기가 회자되는 이야기가 수렴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위험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낙폭도 나스닥보다는 작았고 그리고 나스닥이 계속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반등하는 현상을 보였어요. 완전히 동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이야기 속에는 궁극적으로 본질이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과 그리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자산이라는 이야기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계속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으로 수렴해 나갈 때 이제 비트코인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네, 그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일단 비트코인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필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 달러가 기축통화들은 외부적인 충격보다는 내부적인 모순, 자체 모순에 의해서 대부분 붕괴를 했어요. 이것이 지난 한 500년 중세부터 근대 현대까지 이르는 모든 기축통화들의 기본적인 숙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축통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딜레마냐면 우리가 흔히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기축통화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대한 유동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믿고 써야 되거든요. 하지만 유동성과 신뢰도는 이거는 양립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화폐가 많아지면 신뢰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신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화폐량을 줄이면 이거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축통화 위치에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모든 기축통화들 이거는 정부가 발행하고 금융세력이 발행하고 발행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상 화폐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치는 본질적으로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래서 화폐가 어느 정도 마지막 국면에 가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는 현재는 달러기 때문에 미국 정부죠.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예요. 달러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주머니에 있는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이 달러를 더 많이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당신의 지갑 속에 지금 달러가 많이 있어요 라는 환상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포퓰리즘이고 그리고 달러 발행이 넘쳐나서 달러가 스스로 붕괴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유동성과 신뢰도 중에 유동성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뢰도가 붕괴하죠. 그런 현상이 지금 실제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지금 트럼프도 관세 전쟁을 막 포문을 열고 막 공격을 하다가 국채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지금 꼬리를 내린 상태예요. 그만큼 이 달러의 신뢰도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달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달러란 기축통화는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축통화를 결정했던 누군가는 기축통화를
달러를 외과 수술을 통해서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선택해야 돼요. 하지만 그동안의 모든 기축통화의 변천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죠. 어떤 국가에서도 기축통화가 병들고 타락했을 때 이 기축통화를 선택했던 금융 세력이 이 화폐를 재생시켰던 적은 없어요. 갈아탔죠. 국적을 바꿨어요. 화폐를 바꾸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매몰차게 버림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금융 세력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기축통화가 스페인 페소에서 네덜란드로, 영국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옮겨왔기 때문에 국적이 기축통화를 결정한다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국적이 기축통화를 결정했던 게 아니라 이 기축통화를 결정했던 건 그 뒤에 있었던 막대한 금과 돈을 가지고 금융을 가지고 있었던 금융 세력이었어요. 그 금융 세력들이 기축통화가 타락하면 갈아타기를 한 거예요. 페소에서 파운드로, 파운드에서 달러로 갈아타기를 했죠. 지금 파운드가 타락하고 병들었을 때 그러면 이 금융 세력이 그러면 지금 이제 월가를 얘기하겠죠. 그럼 월가가 달러를 재생시켜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다른 화폐로 갈아탈 거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는 금융 세력은 애국심이 없어요. 왜냐면 국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달러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다른 화폐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매몰차게 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달러 다음에 화폐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기축통화는 법정화폐들 간의 이동이었어요. 물론 이제 법정화폐는 저희가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의 화폐, 근본이제 폐지된 이후의 화폐를 말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파운드 같은 거 근본이제 화폐였죠. 그러니까 근본이제 화폐든 법정화폐든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거나 금의 양보다는 항상 정부는 많이 발행했어요. 말씀드렸듯이 기축통화는 금융 세력의 선택이었고 금융 세력은 이익을 쫓아서 화폐를 갈아타죠. 그동안은 기축통화 간의 국적 이동이었죠. 앞으로는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본이제가 폐지됐던 닉슨 쇼크 이후에 미국의 달러는 법정화폐였죠. 아무런 그런 자산이 없었어요. 그냥 미국의 정부의 신용을 믿고, 여기서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GDP와 군사력을 얘기해요. 미국의 신용을 믿고 사람들이 그 달러를 써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달러의 어떤 수요를 뒷받침해줬던 게 바로 석유였어요. 금과 태환을 이제 금지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 달러를 미국 정부에 가져가면 금을 주지 않는데 근데 뭘 믿고 달러를 써야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신용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이제 미국 정부의 GDP와 군사력이 신용을 뒷받침해줬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그 닉슨 정부 때 국무장관이 기발한 생각을 하나 했어요. 자, 앞으로 달러는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석유로 바꿔줄 거야 라는 선언을 했던 거예요. 이게 1974년에 닉슨 정부와 헨리 키신저가 중간에 나서서 파이설 국왕을 만나서 했던 페트로 달러 계약이에요. 1974년부터 작년까지 5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군사력으로 호르무즈해협에서 안보를 지켜주는 대신 이란과 이스라엘로부터 안보를 지켜주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달러만 받고 팔도록 계약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석유를 달러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석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할 때 이후에 유로화나 엔화나 마르크화나 원화를 가져가면 석유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국제기업에 쓰는 화폐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로 석유를 살 수 있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100유로를 가져가고 1억 유로를 가져가고 금단지를 가져가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펙에서 석유를 단 한 방울도 살 수 없어요. 석유로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루에 1억 배럴의 석유를 쓰기 때문에 국제유가 60달러에서 80달러 정도를 1억 배럴에 곱하면 그만큼의 석유를 살려고 하는 수입국들은 달러로 환전을 해야 돼요. 이게 석유 수요를 창출했던 달러 패권의 근본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라는 석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써야 되는 석유 자원을 달러로만 패킹했을 때, 연결했을 때 달러의 힘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필수 에너지를 어떤 화폐로만 살 수 있는 배타적인 계약 관계는 기축통화를 만드는 기본적인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기축통화는 이 구도로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가까운 미래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큰 흐름 속에서 한번 추론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경제 구조, 탈탄소 경제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석유가 끌어들이는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지속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석탄을 계속 안 쓰는 경제로 세계 경제가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원자재가 전 세계 사람들이 꼭 써야 되는 그리고 패권의 원자재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전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물론 전기도 석유를
석유로 만들고 석탄으로 만들고 태양광으로 만들어요. 원자력으로 만들고. 이런 이제 간접적인 어떤 원자재들이 물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필수 원자재는 앞으로 석유나 이런 화석연료가 아니라 전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탈탄소 경제를 위해서는 석유나 석탄이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원자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태양광이라고 하면은 지구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 24시간 태양광 발전을 해서 마이크로파로 실제로 전기가 필요한 곳에 쏴주는 이런 것도 한번 SF 소설 같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지금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럼 전기가 필수 원자재가 됐을 때 전기가 끌어당기는 전기의 달러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것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기가 끌어들이는 달러 이외에 달러가 병들었으니까 그러면 달러를 어떤 화폐로 대체를 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위안화일까, 유로화일까, 엔화일까, 원화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전기가 끌어들이는 달러는 사실은 위안화, 유로화, 엔화는 달러하고 거의 같은 구조예요.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발행이 돼 있어요, 이미. 왜냐면은 달러와 다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원화도 사실은 원화표시 달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화도 인플레이션 화폐예요. 한강 아파트가 1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40년 만에 70억이 된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70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결국 달러 같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앞으로는 달러 이외의 대안을 찾을 때 달러 라이크한 거, 제2, 제3의 달러를 찾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경제의 부작용을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 위기는 전부 다 법정화폐 달러의 발행이 남발돼서 생겼던 금융위기였어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기축통화를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에는 달러 라이크한 화폐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화폐를 그런 기축통화로 선택할까? 전기가 끌어당기는 달러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게 빅테크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기축통화를 결정했던 세력은 금융 세력이었어요. 금융 세력이 파운드화에서 달러화로 바꿨던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를 가지고 끌어들이는 화폐를 결정할 때에는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그 결제 화폐로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는 기업은, 왜냐면 AI, 휴머노이드, 전기차가 엄청난 전기를 소비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그리고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전기,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수십억 달러, 뭐 조 달러 정도의, 뭐 연간 수조 달러 정도의 전기를 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거를 어떤 화폐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원가 절감이라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원가 절감에는 생산 원가도 들어가지만 결제, 송금 원가도 들어가요. 결제 단계에서의. 근데 1년에 수조 달러를 내가 전기세를 하는데 가치가 계속 변동하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달러로 전기세를 내기 위해서 내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 달러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다. 그러면 그 달러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보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강한 전기세를 지불하기 위해서 가치가 유지되는, 가치가 실제로 저장되는 화폐를 쓸 거예요. 이거는 암호화폐죠.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송금 결제 단계에서 생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네트워크 화폐여야 돼요. 내가 환전을 하고 송금을 하고 결제하는 순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달러는.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화폐는 네트워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실시간으로 필요한 순간 결제가 되고 저장이 되고 송금이 되죠. 여기서 획기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를 잘 알고 그 네트워크에서 가동되는 화폐가 암호화폐다. 그리고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하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이 전기 가치와 연동되는 사실은 전기 저장 장치다 라고 생각하면 빅테크는 필연적으로 전기의 달러인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과거에는 금융 세력들이 자신들이 발행하는 달러로서 기축통화를 선택했다면 앞으로는 빅테크들이 자신들이 보유하는 달러로서 비트코인을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기축통화가 패권의 자리를 갈아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AI, 휴머노이드, 전기차, 전기의 시대, 전기의 달러가 무엇이냐? 그 전기의 달러는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 클립소다. 이렇게 새로운 화폐 패권의 이동이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이 과정을 잘 보시고 빅테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되는 시대를 달러라이제이션에 빗대서 얘기하면 사토시제이션이라고 해요. 그 1비트코인은 1억 사토시거든요. 그래서 2100만 개 곱하기 1억 개의 사토시가 이제 통화량으로 비트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라이제이션의 어떤 기축통화 시대를 비트코인이 대체하면 사토시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토시제이션이 되면 실제로 비트코인이 몇 달러다 이렇게 이제 달러로 가치를 환산하는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을 안 하겠죠. 전적으로 비트코인의 구매력을 가지고 1사토시가 커피 몇 잔이냐, 1사토시가 아파트 몇 평이냐, 1사토시가 자동차 몇 대냐, 이렇게 구매력을 평가를 할 거예요. 이게 결국은 궁극적인 화폐의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간단히 얘기해서 달러 시대는 끝났겠죠. 그러면 지금 파운드화 시대가 끝나고 달러라이제이션이 됐을 때 파운드화라는 형태는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 옛날에 기축통화 패권을 누렸던 그런 화폐는 아니겠죠. 유통은 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교역과 가치 저장에 쓰이는 달러의 비중이 60%인데 그럼 옛날엔 이 자리를 파운드가 했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존재는 하지만 그 역할은 미약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얼마나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인플레이션 화폐,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이 화폐의 어떤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생겨난 화폐인데 여러분은 그거에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런 화폐 철학에는 관심이 없을 거고 단지 내가 1억에 샀는데 1년 뒤에 3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년 뒤에 2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여기에 관심이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내가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달러의 명목 가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의 구매력을 여러분 아직까지는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달러로 바꿨을 때 몇 달러냐를 계산하죠. 이걸 제가 표현하기를 비트코인은 달러 의존적인 반달러예요. 무슨 얘기냐면 반달러가 핵심이에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거는 왜 금융위기 때 그렇게 많은 신용 불량자가 생기고 왜냐면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신용도가 높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막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금융사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량 상품을 남발했던 거죠. 근데 금융위기가 났죠. 근데 왜 정부는 고객들, 채무자들, 신용불량자가 된 대출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이런 상품을 남발했던 재벌들, 금융사들을 구제했을까요? 여기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분노했던 거예요. 자, 이 모순된 구조를 만든 달러라이제이션의 어떤 모순된 구조를 만든 월가 금융사들을 구제해주고 그거에 피해를 본 고객들은 하나도 구제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분노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철학들보다는 그냥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있겠죠.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은 달러라는 거목을 베어버리기 위해서 탄생한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현재 달러의 그늘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모순이면서 달러의 모순이기도 해요. 자, 달러는 지금 트럼프의 눈에는 비트코인이 달러의 패권을 지켜주는 수단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의 어떤 수요를 지금 막 생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의 목을 베겠다고 나온 화폐가 비트코인인데 지금 미국 정부 패권을 가진 트럼프는 이 칼날을 들이댄 비트코인을 달러를 살리는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달러 죽이겠다고 자기가 나왔는데 달러에 의존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혁명은 사실은 기득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기득권을 몰아내고 또는 기득권이 완벽하게 혁명 세력을 몰아내고 이런 혁명은 없었어요. 혁명하는 과정에서 혁명 세력과 기득권 세력은 모종의 거래를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은 지금 달러를 몰아내는 혁명의 화폐인데 이 혁명의 화폐가 지금 달러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달러가 없으면 성장하기 수가 없으니까 달러의 그늘 아래서 성장을 할게. 달러는 나는 네가 있어야 지금 현재 무너져가는 이 패권을 지킬 수 있으니까 나는 너를 무기로 패권을 지킬게 라고 하는 거죠. 전략적 공생관계인 거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완벽히 지금 서로 칼날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들이 언젠가는 발현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 내가 지금 사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호랑이를 내 방에 들여놨지만 사실은 너는 호랑이야. 나는 너를 몰아낼 거야 라는 생각을 언젠간 달러를 할 수밖에 없고 내가 호랑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 방에 들어온 이상 너를 일단은 나도 새끼 호랑이였을 때는 네가 주는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의존하지만 내가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나는 이제 너를 몰아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극단적으로 부딪힐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사토시제이션이냐 달러라이제이션이냐 가지고 극단적인 어떤 부딪힘, 불꽃이 튀는 부딪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실물금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AU라는 어떤 분자구조, 그 원소 기호를 가진 금이 있고 코드로 된 디지털 금이 있어요. 어떤 게 진짜 금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실물금이 있고 코드로 된 금이 있습니다. 디지털 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완벽한 금이고 어떤 게 진짜 금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런, 황금을 실물금이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은 그냥 디지털 코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금을 소비하는 그 목적을 보면 비트코인이 훨씬 완벽한 금이에요. 이 금보다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을 쓰는 목적은 일단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쇠처럼 녹슬지 않아요. 가치를 저장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채굴이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 1년 동안에 비트코인을 신규 채굴하는 양이 기존에 있었던 재고량의 2% 이상을 채굴하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금은 현재 20만 톤이 전 세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만 톤인가 2만 톤인가? 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만 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의 2%인 4,000톤, 2%니까 4,000톤 정도만 생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금의 가치는 연간 2% 정도만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금으로 바꿀 수 있는 GDP, 우리가 생산한 GDP는 정해져 있다고 고정값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GDP는 생산성에 따라서 엄청나게 증가하지만 일단 이 금의 그 2%의 어떤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GDP는 고정되어 있는데 금이 2%씩 증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금은 2%씩 가치가 줄어들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GDP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금의 가치는 매년 올라가죠. 자, 금의 증가량보다 실물, GDP의 증가량이 더 크고 GDP의 증가량보다 달러, 화폐 증가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가량이 적을수록, 바꿔 말해서 희소성이 클수록 그 상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의 생산량도 매년 2%씩 증가합니다. 1%에서 2%씩. 매년 1%에서 2%씩 금의 실질 가치는, 금만의 가치는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왜 미국이 연준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에 맞춰놨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물가는 왜 매년 2%씩 올라야 되는 걸까? 물가가 안 오르면 안 되는 걸까? 일단 첫 번째, 물가가 안 오르면 안 되는 걸까? 상상도 해볼 수 있죠. 물가가 왜 오를까? 왜 내가 10년 전에 짬뽕 한 그릇을 5,000원에 사 먹었는데 지금 중국집에 가면 짬뽕 한 그릇이 10,000원이거든요. 국물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양파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릇이 커진 것도 아니고 그릇이 비싸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작아진 것 같고 양파는 더 신선하지 않은 것 같고 오징어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값은 늘어나죠.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50년간 이런 경제에 살았기 때문에 물가가 매년 상승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져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짜증이 나죠. 그래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50년 그 이전의 시대만 해도 물가가 짬뽕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1,000만 원 가지고 아파트를 사면 30년 뒤에도 그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 1950년대부터 1970, 8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물론 그 사이 그 화폐가 남발된 적도 있었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은 개념이 크진 않았죠. 자,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는 경제 구조는 간단히 얘기해서 누군가가 달러를 계속 찍어서 경제라는 방안에 뿌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짬뽕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데 달러 그 중국집에 들어오는 돈만 많아지니까 짬뽕 값이 계속 올라가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연준이 우리는 계속 돈을 찍어내서 그 발행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2% 이상 달러의 가치가 달러의 수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 하려면 2% 정도만 물가가 올라가야 된다. 간단히 얘기해서 달러의 발행량도 매년 2% 정도만 늘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금의 발행량이, 금의 채굴량이 매년 2%씩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이 2%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개념이 달러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2%가 정도가 늘어나는 거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2%가 넘어가고 3% 넘어가고 5%가 되고 하면 사람들이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가 옛날에는 10,000원 가지고 짬뽕을 2그릇 사 먹었는데 지금 한 그릇만 사 먹는다. 그러면 짬뽕 한 그릇을 누군가 훔쳐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연준은 2% 물가 상승률 한도치를 두고 항상 그 밑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에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 근데 비트코인은 코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감기라는 게 있고 지금 현재 2,100만 개가 생산됐고 앞으로 반감기를 통해서 계속 생산량을 줄어들 거고 2140년이 되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요. 궁극의 안전자산인 거죠. 그리고 금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 뭐 캐리비안 해적 같은 걸 보면 이만한 금괴짝 같은 거를 막 두 명이 번쩍번쩍 들고 가잖아요.
금은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서 그 같은 부피의 쇠보다 수십 배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만한 금괴짝을 두 사람이 든다고 하면 그건 슈퍼맨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금을 지금 다 합하면은 12m짜리 컨테이너 박스에 155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155박스의 금을 가지고 하루에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지금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유통량이 적어서 기초화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고작 155개의 컨테이너 박스의 금을 가지고 전 세계가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 거래를 매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녹슬지 않는다는 거죠. 비트코인 녹슬지 않거든요. 녹슬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금과 디지털 금의 차이는 물리적인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물리적인 형태는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 더 편하게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직관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고 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쉽게 들어오죠. 하지만 이게 디지털 코드 속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복잡한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형성되는 순간 물리적인 금이나 알고리즘으로 된 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인간의 이 의식 속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완벽한 금이죠. 네, 앞으로는 실물금을 대체하고 실물금이 다시는 엄두도 못 낼 지위를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급등락을 하죠. 하루에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2~3% 정도씩 등락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등락하는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화폐로 쓸 수 있느냐,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변동성을 해칭하고 그리고 유동성을 보완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천재들이 그 기술적인 보완책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변동성을 해칭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스탁해 놓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과담보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넣으면 지금 1억 2천인데 1억 2천만 원만큼의 화폐를 발행할 수는 없어요. 디지털 쿠폰을, 그러면 토큰을. 그러면 1억 2천만 원짜리 담보물을 넣어놓으면 이거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30% 정도 변동하는 거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1억 2천만 원의 70% 정도를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죠. 이런 방법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인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생긴 이유는 비트코인에 관한 내러티브가 아직까지 사람들이 완벽하게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테크니컬한 방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내러티브를 사람들이 완벽하게 받아들여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위험자산이고 조금 더 빨리 깨닫고 빨리 공부한 초기 개발자들의 눈에는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엘도라도고 내가 선점할 수 있는 부의 기회고, 뒤늦게 들어온 포모를 가지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부자 되는데 나도 부자 돼봐야지 하고 들어왔죠. 근데 그렇게 아무런 공부를 안 하고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조금만 위험한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무섭게 빠져나가죠. 이렇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가 견고하게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등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수렴을 하게 돼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실제로 전 세계 GDP 100조 달러에 달하는 GDP 중에 어느 정도 구매력과 연결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지금 달러가 전 세계 GDP의 60%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전 세계 교역량과 투자량의 60%는 달러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GDP로만 따졌을 때 100조 달러 중에 60조 달러 정도가 달러가 담당하고 있는 구매력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2100만 개가 달러의 어떤 자리를 대체한다고 보면 실물 경제에 있어서만큼만 그 구매력이 60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치가 이제 고정이 되고 안정이 되겠죠, 어느 정도. 이거는 또 다른 자산시장에서의 어떤 투자량하고는 전혀 감안되지 않는 구매력이에요. 지금 100달러가 발행이 되면 2달러만 상품 교육에 쓰이고 98달러는 월가에 있는 자산을 사는데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물 GDP 100조 달러라고 하는 거는 그거의 한 40배 정도는 자산시장에 투자가 돼요, 달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달러 실제 발행량이 아니라 달러는 여러 번 결제에 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저기라고 하죠. 그 달러 유통 속도라고 하죠. 달러가 5번 결제에 쓰이면 1달러가 5달러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이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 세계 GDP가 100조 달러니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고
실질 구매력으로 평가받을 때가 되면 얼추 60조 달러 정도의 구매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실제 기축통화가 됐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궁극의 안전자산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더 이상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녹아내리지 않는 자산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AI 때문에 생산성이 급격히 상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상승하는데 화폐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 고정된 화폐는 생산성 증가의 비율만큼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죠. 지금은 화폐가 계속 발행이 되는데 생산성은 크게 발전하지 않으니까 그 희소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파트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는 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해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의 철학에 공감하고 비트코인이 가져올 미래가 반겨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가 지금 자산을 가지고 이 자산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자가 되는 월가의 자산가들,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부자들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반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달러라이제이션의 구조는 지금 부자가 아닌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화폐 시스템 경제 구조가 여러분의 생활을 지배하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가난해지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가난해질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지속되면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해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비트코인에 공감하고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를 공부하고 이거를 확산시키고 싶다는 욕망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확산됐을 때 이제는 비트코인의 본질과 비트코인에 관련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수렴할 때, 일치할 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그걸 바라보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현상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거리만큼 비트코인의 가치가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이 설계된 그 본질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일치되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제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없애는 방법은 빨리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정전 사태가 났어요. 4월 28일 날 스페인에서 갑자기 정전 사태가 나서 600만 가구의 불이 꺼지고 병원, 학교, 모든 관공서, 모든 인프라 시스템, 지하철, 공항 다 불이 꺼졌죠. 600만 가구였고 피해액도 뭐 추산이죠. 뭐 100억 달러 정도의 피해가 됐고 24시간대 거의 절반 정도는 복구가 됐고 아직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정전 사태는 이렇게 대규모 정전 사태는 유럽에서는 좀 보기 드문 경우였죠. 예전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또는 다른 나라들에서, 또 미국에서도 엄청난 정전 사태가 있었어요. 예전에 미국 동부 오데오 연안에서 한 5일 정도, 베네수엘라도 5일이었고 미국도 엄청난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일단 미국 내 정전 사태는 제 기억으로는 철도 송전 시설 전기선에 낡아서 노후화돼서 이걸 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건드리거나 쪼거나 해서 이제 문제가 됐건 노후화의 문제로 이제 판명이 났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스페인의 정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신문이나 이제 미디어를 보면. 일단 무슨 얘기냐면 기후온난화,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일단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정전의 원인이 결국은 그리드, 전기 시스템이겠죠. 전체 송전, 배전 또는 생산 시스템이 전체를 다 그리드라고 하는데, 전력 공급망을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 그리드는 저도 사실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수요 공급 일치와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50Hz인가 이 주파수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게 잘 모르니까 만약에 틀린다고 하면 이제 이런 건 정확한 건 시청자분께 찾아보시고요. 일단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주파수를 외부에 있는 환경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어요. 정확히 한 62.8%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또 조력, 풍력 등으로 생산해내는 것, 대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60% 중에 대부분은 차지하는 게 태양광이에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시차가. 그러니까 생산 시간과 소비 시간이 다르고 생산 공간과 소비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실제 가정 간의 차이가 있고 실제로 태양이 있는 시간과 실제 전기를 쓰는 저녁 시간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시공간에 이제 갭이 있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외부 온도나 기온 또는 날씨에 엄청난 취약한 그리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전 사고가 난 다음에 일제히 모든 매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600가구가 전기가 나갈 정도, 그러니까 그 15GHz, 15GW인가 어마어마한 전기가 1000만 명 이상이 쓰는 전기가 나갔는데 그 전기가 나간 정전 사태가 하루도 안 돼서 그냥 실제로 보도하는 시간까지 합하면은 반나절도 안 돼서 몇 시간 안 돼서 분석이 다 됐어요. 마치. 그래서 그 요인이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갑자기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기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했고 이 기온의 급격한 변동이 그리드의 주파수를 이제 변동시키고 그래서 그리드의 급격한 주파수 변동에 충격을 막기 위해서 그리드가 그 전력망이 스스로 자동으로 전력망을 셧다운 시켰다. 그래서 정전 사태가 났다. 그리고 원인은 아직은 완벽히 규명되지 않았고 이제 찾고 있는 단계지만 기온 이상에 의한 국경 지역의 급격한 기상 이변으로 인한 주파수의 이제 교란이었다라는 게 대체적인 보도였고 이제 전력 회사와 스페인 당국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보도가 그렇듯이 이제 그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정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는 이러한 전력 정전 사태가 유럽에서는 거의 지금 근대 현대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이 60%가 되는 나라도 유럽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다. 세 번째, 그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를 교란시킨 요인이 날씨였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좀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보가 들어오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의 기억은 사실은 내가 경험한 거를 쌓아놓고 있다가 그걸 편집해서 새로운 정보를 재편집하는 건데 지금 이 모든 정보가 사실은 기존에 경험에 없었던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편집이 잘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제 의혹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스페인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죠. 이베리아 반도의 가장 큰 특징은 피레네 산맥 때문에 그 서유럽과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이나 서유럽들이 같은 그리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EU 국가들이. 그래서 한 나라가 갑자기 이제 어떤 전력 공급망에 이상이 생기면 주변국들의 전력 공급망을 빌려다 써서 이제 문제를 상쇄시키는데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특히 스페인은 이게 스페인 그러니까 그 피레네 산맥으로 고립돼 있어서 정전 사태가 나면 다른 나라로 그 피해가 전이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피해도 포르투갈 일부 그리고 그 국경 지역에 있는 프랑스 일부였지 다른 나라는 사실 피해가 극미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만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특징적인 팩트예요. 왜 스페인만 전력망이 독립돼 있었고 반대로 얘기하면 고립돼 있었고 왜 스페인만 그 주파수 그 프랑스하고 국경 지역에서 기상 이변이 있었는데 왜 프랑스는 정전 사태가 그 전력망 그리드에 문제가 없었는데 왜 스페인만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라는 거죠. 국경 지역에서 났으면 프랑스도 문제가 있어야겠죠. 물론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도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었어야죠. 근데 스페인만 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스페인 정전 사태에 이제 보도된 팩트들입니다. 스페인은 EU 국가죠. 그리고 그 미국이 동맹국들에게도 무차별적인 관세 그 전쟁을 선포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3월 달에 25% 그 관세를 부과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스페인이 지금 독일이나 영국 같은 어떤 공화 국가는 아니지만 그 이제 미국과 교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출입을 다 합해서 한 400억 불 정도, 400억 달러 정도 되는 교역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한테는 이제 스페인도 많은 농산물, 특히 이제 그 고급 와인, 올리브유, 또 올리브, 그리고 이베리코, 우리가 유명하죠. 하몽이나 이제 이베리코 그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해요. 특히 이제 부자들이. 그래서 스페인은 사실 농산물로 수출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 농업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서비스업도 발전이 돼 있지만 관광업이나. 자,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관세 부과를 하니까 스페인도 180억 달러 정도의 이제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페인 그 총리도
이제 1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구제금융, 이제 긴급 자금을 수여를 했고, 자, 이런 나라였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제 그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서 이제 긴급 자금을 수여할 정도로 이제 긴박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스페인은 또 이 관세 전쟁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그 노선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총리는 좌파 정권인데, 이 좌파 정권이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그 동맹국들이 흔히 보여줬던 그런 입장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정치적인 올바름주의, PC라고 해서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한 거예요. 미국의 관세 전쟁은 올바르지 않아. 그건 이제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어떤 정치적인 행위야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시진핑과 어떤 협력 관계 구축에 발빠르게 나섰어요. 그래서 4월 28일 그 정전 사태 있기 그 직전에도 총리가 시진핑을 만나서 이베리코산 돼지 수입을 늘려달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샤오미 청소기 수입을 늘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 관계 구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희소 자원도 있고 히토류 같은 어떤 그 민감한 수출입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제휴 관계도 이제 많이 논의를 했었고, 특히 이제 스페인이 많이 팔려고 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뭐 이건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동파육 같은 거,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죠. 특히나 이제 중국 부자들이 최근에 신흥 부자들이 그 이베리코 돼지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올리브를 먹여서 육질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향이나 풍미도 괜찮은 고기라고 합니다. 저도 이베리코 돼지를 뭐 먹어본 적이 기억에는 없는데, 그래서 중국 부자들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그 중국의 그 돼지 무슨 전염병 무슨 문제 때문에 중국산 돼지고기 소비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소비는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중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페인산, 특히나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하몽, 이베리코산 돼지 그 중국의 수입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사실은 스페인은 중국한테 공산품을 많이 수입을 해서 무역 적자국이에요. 대중국 그 무역에 있어서는. 그런데도 어쨌거나 폭탄이 미국으로부터 날라오니까 그 폭탄을 막 상대하기 위한 공동 그 전선을 형성하는 입장에서 동맹국인 미국을 등지고 날아가서 이제 트럼프가 좀 싫어할 만한 노선이나 행동, 그리고 어떤 발자취를 많이 남겼죠. 그래서 그 시진핑이 또 그 와중에 또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미국과 그 관세 전쟁을 할 수 있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 뭐 이런 움직임을 막 활발하게 벌이고 있을 때였고, 영국도 여기에 가세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 EU라는 동맹국, 이게 이제 나토라는 미국 주도의 그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의 서진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동맹이 나토로 엮여 있는 게 EU거든요. 그러니까 EU의 동맹은 사실은 미국의 패권의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협력 관계도 경제적인 협력 관계지만 사실은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하는 군사적인 실제 그 무력이나 물리적인 패권의 입장에서 EU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그 EU들의 입장은 상당히 미국하고 좀 단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EU 그 구성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이 200년 동안 패권을 쥐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이 수천 년간 뭐 수백 년간 패권을 줬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네덜란드, 영국, 오스만 투르크, 튀르키, 뭐 이탈리아, 뭐 로마, 그리스, 이집트,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고대부터 다 패권을 한 번씩 쥐어봤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에 상대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상대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패권을 한번 줘봤던 과거 패권국들이 현재 패권국을 상대하는 거는 이제 사뭇 동남아 국가나 일본이나 뭐 신흥국들이 상대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스탠스가 다르고, 미국도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동맹국들이 한번 이탈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알죠.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스페인이 갑자기 중국과 밀어를 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EU라는 패권국을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트럼프의 눈에는 스페인이 이제 약한 고리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고리를 가만 놔두면 동맹이 와야 되겠죠. 패권의 속성은 굉장히 냉혹해요. 패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극단적인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거를 강제로 하게끔 하는 힘이에요. 이게 이제 권력인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옛날에 이집트나 이런 그 고대 노예제에서 노예들이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패권을 쥔 그 귀족들이나 왕족이 채찍질로 또는 이제 그 마늘을 가지고 생명선을 움켜쥐고 그 피라미드를 쌓으라고 하면 하기 싫지만 해야겠죠. 이게 권력이에요. 근데 패권이라는 건 의미가 여기서 조금 포장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제 패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권은 아까 얘기했지만 극단적인 권력인데,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하게끔 하는 힘인데, 하지만 자발적인 복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착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엄청난 세련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에 지배당하고 있는,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 국가들은 내가 지금 자발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협조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획과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이죠. 우리는 지금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구성원들은 우리의 우방국이고 우리는 친구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 마크 트웨인의 그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 뭐 이런 소설을 보면은 톰 소여인가 허클베리 핀이 왜 톰 소여인가? 그 담벼락을 이모가 이제 시켜가지고 페인트 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친구들이 지나가요. 근데 자기는 친구들은 막 놀러 가고 있는데 톰 소여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 놀러 가는데 너는 안 됐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애틋한 눈치를 보내니까 톰 소여가 무슨 소리야? 난 이 페인트 칠 너무 재밌어. 난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야. 니네는 가서 구슬치기 해. 나는 페인트 칠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재밌는 거면 나도 좀 할게. 그래서 오히려 돈을 내고 먹을 걸 주고 구슬을 주고 그 페인트 칠을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권인 거예요. 원래 페인트 칠은 되게 하기 싫은 건데 그 친구들은 그 톰 소여 말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잖아요. 이게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비패권 국가들은 이 패권국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적인 코드, 또 군사적인 코드, 그리고 경제적인 코드, 금융적인 코드, 정치적인 코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의 친구고 거기에 지금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미국이 우리의 친구인가요? 이렇게 격차가 나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지만 뭐 격차가 나도 친구가 될 수 있죠. 근데 미국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총리가 그 스페인 총리가 미국의 그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중국과는 지금 사상결단의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우리는 지금 니네가 올바르지 않잖아. 미국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은 올바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중국과 협조해서 대응을 할게 라고 한 거죠. 자, 근데 이거는 그 만약에 도덕 선생님이고 이웃 집 사는 아저씨라면은 이게 맞죠. 정의를 찾고 올바름을 찾는 게. 근데 한 나라의 리더로서 내가 지금 올바름을 찾고서 내가 트럼프한테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건 리더의 큰 실수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은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의 문제예요. 우위를 차지하면 이기는 거고 사는 거고,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공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강하냐, 또 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또 내가 거기에 부응하느냐, 내가 아니면 반대 방향에 서 있느냐의 문제예요. 반대 방향에 서 있으면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는 문제예요. 여기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는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내세우면 안 되는 문제죠. 근데 지금 스페인의 총리는 트럼프한테 올바름을 기준으로 패권에 도전을 한 거예요. 관세 전쟁이 지금 트럼프가 90일 유예를 하고 중국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시그널을 주면서 조금 수면으로 가라앉은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수단이자 목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관세 전쟁으로 트럼프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달러 약세예요.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중국 제품에 100% 관세를 한번 부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샤오미, 예를 들어서 샤오미 청소기가 100달러 하던 게 200달러가 됐죠. 자,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이 제품을 200달러에 살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물론 충격이 있을 거예요. 일단 관세를 부과하면 200달러가 되겠죠. 하지만 중국은, 샤오미는 이 제품을 미국에 계속 수출해야 돼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샤오미 청소기를 50달러짜리로 낮출 거예요. 그러면 100% 관세를 부과하면 다시 도로 100불이 되겠죠. 100달러가. 그러면 중국이 100달러에서 50달러로 샤오미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안화를 많이 찍어서 풀어야 돼요. 위안화 가치를 뚝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위안화를 지금 있는 만큼 2배로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관세를 부과해도 달러로 환산했을 때 샤오미 청소기가 50달러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으로 다시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충격을 받겠지만 다시 100달러짜리 샤오미 청소기를 살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보고서를 썼던 스티븐 미런이라는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의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티븐 미런 보고서를 보고 트럼프가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명은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의 보고서를 가지고 트럼프가 이 두 보고서로 관세 전쟁의 플랜을 짠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은 100달러짜리 샤오미 청소기를 50달러짜리 샤오미 청소기로 만들기 위해서 위안화를 엄청나게 평가 절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 나라에 투자하는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요.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나라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돈의 가치가, 돈의 수수료가.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지금 현재 가치의 50%로 떨어졌다. 그러면 중국에 투자했던 모든 투자 자금이 썰물같이 다 빠져나갈 거예요. 시진핑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중국에서 모든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만 빠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도 어떻게든 돈을 미국으로 뺄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중국에 있는 모든 돈을 빼내오겠다. 자, 그러면 자본 이탈이 무서워서 시진핑이 이거 안 되겠는데? 자, 그러면 말하라고 트럼프 리조트로 가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뭔지 알아. 자, 그러면 달러 약세가 네가 원하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관세를 없애주면 내가 알아서 위안화를 평가절 상할게. 거꾸로 내가 평가절 상할게.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중국이 대미 수출은 줄고 미국의 대중 수출 또는 글로벌 수출은 늘어나겠죠. 이게 지금 스티븐 미런 보고서에 써 있는 관세 전쟁을 지렛대로 그러니까 관세 전쟁은 결국은 환율 전쟁인데 고율의 관세를 중국에 때리고 중국이 자본 유출이 무서워서 위안화를 평가절 상하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달러가 평가절 하되면 결국은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제조업이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관세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환율, 그러니까 제2의 마라라고 협정, 제2의 프라자 협정, 마라라고 협정이라고 하는 이 환율 협정을 맺기 위한 지렛대 역할인 거죠. 근데 또 하나는 피터 나바로의 보고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자, 관세가 분명히 지렛대 역할을 할 거다. 하지만 관세를 때렸을 때 벌어들이는 관세 수입이 관세를 지렛대로 환율 조정을 쓸 때 수입보다 더 크다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눈에 관세는 양수겹장 일타쌍피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세를 때렸는데 중국이 겁을 먹고 환율 조정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좋다. 근데 내가 관세를 때렸는데 중국이 겁을 먹지 않고 그 관세를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한 상태로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관세 부과한 만큼 재무부 금고에 세금이 들어오니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원래 보고서 기획안은 이랬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득인데 그래서 야심차게 관세 전쟁을 시작했죠. 근데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일단 사재기를 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수입상들이 사재기를 해서 실제 지금 미국의 GDP가 침체 신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의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실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많은 언론들, 우리가 레거시 언론이라고 했던 하는 그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는 봐라. 트럼프 네가 100일 동안 한 게 뭐가 있냐. 네가 관세 전쟁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렇게 난다고 했잖아. 너는 인플레이션 안 난다고 했지? 그리고 재무장관 너도 인플레이션은 관세 부과를 했을 때 일시적인 충격이다.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충격만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론적으로 그래요. 경제학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면 100달러가 120달러가 되고 나면 한 번은 쇼크를 받죠. 근데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요. 관세를 올리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한 번의 물가 상승이죠. 이게 원래 이론적으로 맞아요.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백악관의 경제 참모들이 했던 얘기들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장기적으로 경제 곡선을 나중에 가서 지금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지 않고 만약에 우격다짐으로 계속 관세 전쟁을 지속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물론 굉장히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이거 그냥 중립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관세 전쟁을 계속하면 그 보고서대로 그리고 스콧 베센트의 말대로 그리고 트럼프가 과외를 받은 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충격이고 중국이 평가 절상을 해서 결국은 관세는 중국 쪽의 부담으로 넘어갈 거야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거라고 스콧 베센트도 얘기했고 트럼프도 얘기했고 경제참모도 다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죠.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들은 봐라.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거야. 앞으로 그렇게 안 될 거야. 이 말은 안 하고 봐라. 니네가 그렇게 충격이 없을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없을 거라고 장담했는데 충격이 있잖아. 그리고 GDP가 떨어졌잖아.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잖아. 지금 딱 잘라놓고 이제 이거 단면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너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100일 동안. 더군다나 이제 100일 딱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너 잘못한 거잖아. 라고 하죠.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어떠한 매체인가를 봐야 돼요. 그 트럼프 2024년 11월 6일 날 6일을 전후해서 그 여론조사가
선거조사, 출구조사 등에서 이들이 어떤 보도를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선진국 미국의 레거시 언론 또는 전통과 역사의 이 언론들이 굉장히 공명정대한 객관적인 보도를 할 언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미국의 언론은 미국인들이 믿지도 않아요. 미국의 언론은 진실이 없어요. 이념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이 레거시 미디어들은 전부 다 민주당 이념이에요. 좌파 이념이고, 그리고 우리가 폭스뉴스라고 하는 이 언론, 그리고 브레이브 바티 뉴스라고 하는 스티브 배넌, 트럼프의 참모였던, 전략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이 했던 브레이브 바트, 이 우파 뉴스들은 또 우파들 얘기만 합니다. 근데 비교적 우파들의 매체들이 과장 보도하는 것보다는 이 좌파들의 매체들이 과장 축소 보도하는 왜곡 현상이 더 심해요. 왜냐면 얘네들의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우리가 폭스뉴스랑 그 브레이브 바트 뉴스는 안 들어봤지만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는 다 들어봤죠. 전부 양아치 매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이념이나 어떤 이념 전쟁을 두고는 단 한 번도 객관적인 보도를 한 적이 없어요. 당장 선거 결과가 내일 나올 텐데도 이 사람들은 힐러리가 우세하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라고 계속 보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세하다라는 게 너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본인들도 아니까 박빙이다 라고 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배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70% 이상 압도적으로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기고 있었거든요. 자, 이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지금 GDP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빵빵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낮다. 제일 밑에 써놨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난 이유는 수입상들이 관세를 부과할 거를 예측하고 미리 사재기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실 보도를 했죠. 하지만 요즘 누가 신문을 끝까지 읽나요? 헤드라인만 보죠. 트럼프는 잘못했다, 판단 미스였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실패다, 때리죠. 자, 그럼 여기서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꼬리를 내렸을까요? 트럼프는 관세를 실제로 부과해도 이득이고,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도 이득이라는 거를 과외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꼬리를 내렸을까? 그러면 이 미디어들에 굴복한 걸까? 좌파 미디어들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굴복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채권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채권 금리가. 자,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는 지금 가장 큰 관세 정책의 1차적인 목표는 경기 불확실성. 이건 트럼프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매체들이 의도했다고 추측 보도를 했었죠. 일단 관세 전쟁은 다중 목적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환율 전쟁으로 가는 거였고, 그리고 실제로 관세 수입도 노릴 수 있는 거였고, 또 하나는 관세 전쟁 자체가 경기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론이 불거져 나오죠. 트럼프는 경기 침체론이 불거져 나오는 거는 4년 뒤 또는 2년 뒤에 중간선거, 4년 뒤에 또는 재선거에 갔을 때 경기 침체론은 싫죠. 자기가 정치를 잘못했다 얘기니까. 지금의 경기 침체는 정치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경기 침체론이 있고 바닥을 다져놓은 다음에 기저효과로 2년 뒤에 4년 뒤에 선거할 때 그 기저효과에 의해서 GDP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게 좋겠죠. 일단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 침체론이 불거지면, 자, 채권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많이 사요.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실질 금리인데, 시장 금리인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9조 달러의 단기 채권을 바이든 정부 때 발행했던 국채를 포함해서 바이든 정권이 일부러 트럼프한테 부담을 주려고 발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90일 미만의 단기 채권도 상당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트럼프한테 떠넘겨놓은 거죠, 폭탄을. 자, 그 트럼프는 이 폭탄을 끌어안고 있어요. 9조 달러를 올해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0% 금리였는데 지금 채권 금리가 5%, 4%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난 부담이죠. 9조 달러에 4, 5% 정도 금리가 생기는 거니까 막대한 채권 이자를 내야죠. 그래서 이 이자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 침체론이 되고 안전자산인 채권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졌었어요, 실제로. 근데 어느 순간 채권 금리가 갑자기 확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관세 전쟁을 실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채권 자경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경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치 치안 조직이잖아요. 자, 우리 동네에서 동네 건장한 청년들이 우리 동네 다니는 유부녀들, 어린이들이 밤에 위험하니까 곤봉을 하나씩 들고 밤에 호루라기 들고선 돌아다녀요. 자, 우리 동네 치안은 우리가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자경단이라는 게 뭐냐면 채권 시장은 우리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자꾸 불확실성을 높여서 채권 가격을 높이니까, 그리고 이 불확실성으로 관세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달러라이제이션, 이 세계화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러면 달러라이제이션으로 그동안 먹고 살았던 월가, 그리고 미국 국채로 먹고 살았던 중국,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자경단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자경단이 작동을 하냐면, 자경단의 사전적 의미는 미국 정부가 반시장적 정책을 펼 때 그 반시장적 정책을 시장적 정책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채권을 내다 파는 거예요. 자, 그럼 채권을 내다 팔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미국의 그 이자 상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미국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채권 자경단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금리가 4% 초반대에서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관세 전쟁이 심화하니까 채권 금리가 다시 4.8% 정도로 확 튀어 올랐어요. 그래서 채권 자경단이 활동했다라고 추론이 됐죠. 그러면 채권 자경단 이번에 누구냐 이렇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매체에서는 일본이 엔캐리 트레이드 과정 속에서 그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았다. 그래서 일본이 결과적으로 채권 자경단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의 어떤 수단으로 중국의 어떤 공산당이 실제로 지시를 하거나 이런 정황은 뭐 밝혀낼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은 관치금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간을 움직여서 채권을 팔 수 있죠. 그래서 중국도 채권을 팔았다. 그럼 채권 자경단은 일본과 중국이네. 자, 봐봐. 트럼프한테 또 매체들이, 레거스 매체들이, 뉴욕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이런 것들이 봐봐. 네가 관세 전쟁 하니까 상대가 또 가만 안 있잖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야, 중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겠니? 또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실제로 채권 자경단이 중국과 일본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미국의 국채는 채무는 36조 달러예요. 쉽게 얘기해서 36조 달러의 채권을 누군가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중국과 일본이 어마어마한 채권을 들고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중국은 7천억 달러를 들고 있어요. 일본이 4천억 달러 정도 들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1천억 달러, 2천억 달러가 들고 있어요. 다 합하면 2조 달러가 안 돼요. 그러면 34조 달러는 도대체 누가 들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연준이 5조 달러를 들고 있어요. 월가가 5조 달러 정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맨하튼 월가 금융사와 미국의 중앙은행은 사실은 월가 금융사들이 출자해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월가예요. 월가가 10조 달러 들고 있어요. 그리고 36조 달러 중에 30% 정도만 미국 국경 밖에 있어요. 그러면 20조 달러 이상이 미국 안에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을 월가와 연준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 시장을 움직여서 트럼프를 교육시키겠다, 트럼프에게 참교육을 시키겠다라고 누군가 마음을 먹었다면 그게 7천억 달러를 들고 있는 중국일까요? 4천억 달러를 들고 있는 일본일까요? 10조 달러를 들고 있는 월가일까요? 자, 이건 누구도 모르지만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자, 10조 달러와 7천억 달러는 또 4천억 달러는 15배에서 20배 정도 차이가 나죠. 누가 시장을 흔들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채권 자경단은 누구였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 질문에서 한번 대답을 찾아볼게요. 이런 상황이란 게 어떤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자, 미국은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한다고 저 난립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는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있고요. 이 중에서 월가는 참교육을 시킨다고 채권 시장을 움직여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주춤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생겼을까요? 자, 굉장히 뿌리 깊은 얘기예요. 하지만 이 얘기를 이해해야 지금 현재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트럼프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또 그 일 때문에 도대체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의 현재 세계 경제 시스템은 닉슨 쇼크 이후에 제2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제1 브레튼 우드 체제, 1944년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전 세계 재무장관들이 전후에 글로벌 경제를 설계한 거죠. 근본이제였죠. 근본이제 하에서 미국이 마샬 플랜으로 유럽 경제를 부흥시키고, 왜냐하면 시장을 살려놔야 미국에서 제품을 파니까. 그때는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었거든요. 그리고 공산당의 영토를 넓히지 않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었죠. 그러니까 금에 고정된 달러는 실제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말이 발행해서 금의 가치에 연동돼 있으니까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평가 절상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평가 절상되니까 강달러가 되니까 실질 가치보다 훨씬 더 강한 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수출은 더 안 되고, 그러니까 무역 적자 문제는 더 심해지고, 그럼 무역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정 적자도 심해지고,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달러 많이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문제가 엄청나게 심해졌죠. 닉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 지금 달러가 실제로 많이 발행돼서 원래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금의 가치에 딱 붙여놓으니까 지금 달러가 고평가돼 있잖아. 자, 달러를 평가 절하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에서 달러를 떼내야 돼. 그래서 달러를 실질 가치로 되돌려 놔야 돼. 자, 그래서 금에서 떼놨어요.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1온스에 35달러 했던 달러가 갑자기 실제 발행량만큼의 실질 가치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1온스당 수천 달러로 올라갔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수십 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요. 자, 금의 달러의 가치가 고정되고 다른 모든 화폐를 달러에 연동시켜 놨을 때에는 고정환율제죠.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변동성이 없었어요. 근데 브레튼 우드 체제가 끝나고 닉슨이 금태한 중지를 하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전 세계 화폐들이 우리 가치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혼동이 엄청나게 심해졌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금에서도 떨어져 있고 모든 화폐가 달러에 붙어 있다가 다 떨어졌어요. 자, 이제 자유를 찾아서 모두 다 떠나가 그러니까 자, 자유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자, 엄마가 막 그 집에서 그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가 중학교 때까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쫓아낼 거야 그러면서 자유를 억압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편하네요. 밥 주고 빨래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집에 나가서 너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 무섭죠. 전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금융시장이. 도대체 이게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했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고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자, 이 공포와 변동성을 가지고 상품화한 게 월가였어요. 자,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공포가 엄청나게 크니까 우리는 이 변동성과 공포를 가지고 먹고 살 거야. 이게 뭐냐면 파생 상품이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공포를 해칭해주는 상품들, 파생 상품이죠. 이 파생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두 번째는 달러 가치가 금에서 떨어져 나오고 나서 달러 가치 발행량만큼 달러 가치가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상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 상품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죠. 은행 가면 돈을 갖다 쓰는데 이자를 한 푼도 안 내요.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대출 받았죠. 자, 그래서 닉슨 쇼크는 금융시장에서 두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 파생 상품과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1971년 이후에 닉슨 쇼크 이후에 월가 금융사들이 금으로 먹고 살았던, 그 전에는 금을 유통시키고 금을 생산하고 금의 가치를 조정하면서 월가가 먹고 살았죠. 근데 이제는 금으로 우리 먹고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갑자기 닉슨이 선언을 해버리니까 월가에 머리 좋은 아이비리그 천재들이 월가에 와서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더 이상 금으로 못 먹고 사는데 뭐로 먹고 살아야지? 자, 이 시장의 팽배해 있는 변동성과 공포를 먹고 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파생상품과 대출상품이다. 자, 그러니까 파생상품과 대출상품의 공통점은 환타지예요. 자, 실제 돈은 100달러인데 파생상품과 대출로 인한 신용창출을 통해서 갑자기 $10,000가 돼요. 9,900달러는 환타지죠. 환상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판타지 속에서 커온 거예요. 자, 실제로는 100달러밖에 없는데 우리는 $10,000가 있다고 생각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달러밖에 없는데 우리는 실제로는 1억밖에 없는데 우리는 100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강남 아파트를 100억 주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경제가 만들어진 이유를 이제 설명했어요. 그럼 왜 우리가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될까요? 그냥 사실은 모든 혁명은 사실은 공정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혁명은 계급투쟁이에요. 자, 공산당 혁명이 계급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의 공정성을 모든 서민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당 혁명을 한 게 아니에요.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착취하니까 이 공정을 해결하자라는 명분이 있었죠. 하지만 모든 혁명은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데 새로운 불공정을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공정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혁명의 속성은. 자, 자본가들이 잘 사는 세상이었어. 나는 이게 싫어. 혁명을 해서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해요. 그럼 실제로 그런 세상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자본가들에게 그러면 또 가치를 배분해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당했으니까 당한 만큼 착취를 하겠죠. 자본가들을. 실제로 만약에 공산혁명이 성공했다고 치면 그러면 원래는 자본가들이 착취했던 구조가 노동자들이 자본가를 착취하는 구조로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대상만 바뀌고 주인공만 바뀌었을 뿐이지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화폐 역사, 모든 경제의 역사는 사실은 혁명은 공정성을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싫으니까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이너들이 또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에 공감을 하고 그거를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 월가가 만들어놓은 세계화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깡통 효과, 중앙은행 옆에 있어서 빨리 대출받은 사람이 이 판타지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이 거품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자산을 사서 그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 내가 더 부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잖아요. 이게 싫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인플레이션 화폐인 달러에 반대되는 디플레이션 화폐를 만들래. 달러는 발행량이 늘어나서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난 이게 싫어. 자, 그럼 90%가 지금 이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니까 이 90%의 어떤 이 원성,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나는 화폐혁명을 할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화폐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90%의 그 깡통 효과를 못 누린 사람들이겠죠. 공감하겠죠. 그래서 좋다고 하겠죠. 저도 좋아요. 저도 그 90%를 못 누렸으니까. 저도 좋아서 비트코인 혁명에 공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확산되길 바라요. 하지만 이게 공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불공정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만드는 세상은
공정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비트코인도. 자, 혁명의 초기 가담했던 사토시 나카모토는 100만 개를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그리고 코어 개발자들도 초기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빨리 눈치채고 먼저 들어갔던 투기꾼들도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죠. 그러면 비트코인 나중에 1비트코인이 더 이상 발행량이 없으니까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1비트코인을 내가 벌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가치가 올라가서 분명히 예전보다는 달러보다는 훨씬 더 내 화폐 가치를 지키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 놓은 이 생태계를 보면 여기에서도 또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죠. 초기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디플레이션으로 발생되는 전체 시장의 또 불공정성도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 이런 어떤 화폐 철학에 공감하고 비트코인이 만들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고 그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 나가는 경제 구조로 우리가 이동합시다 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공정하고 평화롭고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화폐 구조가 예전에는 자본가,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에는 금융가, 월가 금융가에게 부가 쏠리니까 이 쏠리는 거를 막고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피해를 보상하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기울었던 시소를 평평하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기울게 만들자는 거죠. 이게 혁명의 본질이에요. 모든 혁명은 얘기가 나온 김에 역사상 있었던 혁명들을 쭉 공통점을 한번 추려보면요. 첫 번째는 혁명은 민중이 한다가 첫 번째 착각이에요. 혁명은 소외된 엘리트가 하는 거예요. 민중은 동원될 뿐이죠. 자, 사토시 나카모토도 사실은 소외된 엘리트예요. 월가 금융이 기득권 엘리트라면 거기서 있었던 그 기술 천재들, 사토시 나카모토는 제가 유추하기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엄마는 그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폭행을 하니까 마약에 쩔어 살고 본인은 스탠포드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백인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히스패닉 받아야 되니까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때문에 스탠포드에서 안 받아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갔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소외된 엘리트가 이 기득권 엘리트들이 만들어놓은 횡포가 싫으니까 혁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민중이 한 게 아니죠. 민중은 동원되고 있죠,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 두 번째는 혁명은 불공정을 시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불공정을 만드는 거죠. 제가 지금 아까 설명했어요. 그리고 혁명은 권력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거예요. 공산혁명의 대표적이었죠. 계급 투쟁을 해서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나요? 스탈린, 레닌, 후르시초프 이런 사람들이 독재를 했죠, 오히려. 그러니까 아마 칼 막스의 처음 초기 사상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용 공산혁명을 실제로 했던 많은 혁명가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독재를 하고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칼 막스의 사상을 악용한 거죠. 이게 혁명이죠. 그리고 혁명은 항상 기득권 세력이 그 혁명을 흡수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합니다. 자, 프랑스 혁명 때도 일부 귀족과 부르주아들이 살아남으면서 새로운 귀족을 신흥 귀족들이 됐고요. 지금 비트코인도 달러라이제이션이 무너져가는 이 월가의 기득권들이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오고 이 룰을 만들면서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초기 투자자들 또 초기 개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트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혁명은 항상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거는 분명히 초기 투자자보다는 돈을 못 벌 거예요. 그리고 탈중앙화돼 있지만 실제로 채굴 산업이나 그리고 비트코인의 의사결정 구조도 점점 중앙화돼 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그 중간 언저리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달러 쪽에 기득권들이 와서 또 헤게모니를 만들고 쥐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 아무런 정보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고 이 구조를 꿰뚫어 보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죠. 우리가 뭔가를 컨트롤하고 뭔가 헤게모니를 잡고 뒤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쪽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측해야 그 예측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려면 비트코인을 천사와 악마 이런 구조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사로 보면 안 돼요. 비트코인은 달러라는 악마를 무찌르기 위해서 태어난 다른 악마예요. 천사가 절대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을 좀 주목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좀 설명이 됐을까요?